너희 사단장, 지금 당장 나오라 그래. 위병소 앞 낡은 승용차 운전석에 앉은 중년 여성이 이를 꼭 깨물고 있습니다. 몇 분 전 군대에 있는 아들한테서 숨 넘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핸들 위에 올린 손이 떨립니다. 겉은 그냥 평범한 아줌마 차림이지만 코트 안쪽엔 아직 벗지 못한 군복상의 자락이 비쳐 보입니다. 반대로 병사들은 상황이 우습습니다. 아줌마, 여기 민원 넣는 데 아닙니다라며 비웃는 얼굴입니다. 한 놈은 슬리퍼 끌듯 성의 없이 걸어 나와 차창을 툭툭 치고 한 놈은 뒤에서 킥킥 웃습니다. 차 안으로 겨울바람이 스며들고 여자의 눈가가 붉어지지만 고개는 더 곱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자가 조용히 지갑을 엽니다. 붉은색이 선명한 군 신분증 하나가 손가락 사이로 끌려 나옵니다. 그 순간 가장 앞에서 소리치던 병사의 표정이 굳습니다. 뒤에 서 있던 애들도 자세를 고쳐 섭니다. 이들이 막아 세운 사람이 자기들 위에 몇 줄이나 더 올라가는 그 자리라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이 위병소 앞 신랑이 뒤로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과거와 부대의 비밀, 그리고 이 군단장 엄마와 아들 사이의 인연이 곧 폭발합니다. 끝까지 함께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이선영 소장은 새벽 5시 휴대폰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는 사람이었습니다. 50대 중반 육군 최초 여성 군단장.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죠. 하지만 서울 외곽군 관사 안이선영의 아침은 생각보다 쓸쓸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둑한 새벽 공기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이선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군화처럼 딱딱하게 정돈된 이불을 개고 전기 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관사 안을 채웠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3-2-1 커피를 타 마시는 시간. 이 시간만큼은 군단장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그저 이선영이라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오래된 흑백 사진 속에는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이선영과 당시 현역이던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카메라를 향해 씩씩하게 웃고 있었고 이선영은 어색하게 아버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사진 뒤편으로 70년대 군부대 막사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군인은 나라 먼저, 가족은 나중이다.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신념처럼 살았고 이선영도 그 말을 그대로 따라 살아왔습니다. 덕분에 별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편과는 이혼했고 아들 도윤과도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강원도 산골 부대에서 복무 중입니다. 휴가 나와도 서로 어색해서 예전처럼 롯데월드에 가는 대신 집 근처 감자탕 집에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모자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식사 내내 휴대폰만 보고 이선영은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그저 반찬만 건넸습니다. 커피 잔을 비운 이선영은 군복 상의를 깔끔하게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계급장을 확인하고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오늘도 군단장 이선영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전 회의실에서는 또 다른 일상이 펼쳐졌습니다. 국방개혁, 방산 예산, 인력 구조 조정. 중년 남자 장성들 사이에서 이선영은 언제나 또렷한 목소리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군단장 앞에서는 다들 허리를 똑바로 펴지만 회의 끝나고 복도 뒤편에서는 여전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치고 대단하긴 해. 그래도 군대는 남자가 해야 제맛이지. 이선영은 그런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아니, 들으면서도 무뎌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감정을 드러내면 약해 보인다고 생각했고, 약해 보이면 이 자리를 지킬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장교식당에서 혼자 쟁반을 들고 식사를 했습니다. 주변 장교들은 이선영이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지만 아무도 같은 테이블에 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영도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편했습니다. 누군가와 어색하게 대화를 나누느니 차라리 혼자 식사를 빨리 끝내고 업무로 돌아가는 편이 나았으니까요. 오후에는 부대 시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차를 타고 여러 부대를 돌며 병사들의 생활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생활관에 들어서면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선영은 침상을 살피고 식사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불편한 거 없나? 없습니다. 병사들의 대답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이선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군단장 앞에서 말할 병사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선영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요. 저녁 무렵 관사로 돌아온 이선영은 또다시 혼자였습니다. 전기포트에 물을 올리고 냉장고에서 김치와 계란을 꺼냈습니다. 간단하게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 한 공기를 비웠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이선영은 소리만 들을 뿐 화면은 보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이선영은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도윤은 지금쯤 부대에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전화라도 해볼까 하다가 이선영은 손을 멈췄습니다. 전화해봤자 또 어색한 침묵만 흐를 게 뻔했으니까요. 그날도 별다를 것 없는 하루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금 더 피곤한 중년의 직장인으로 조금 더 딱딱한 군복을 입은 채로 하루를 보내는 거죠. 내일도 모레도 똑같을 겁니다. 이선영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밤 10시가 막 넘었을 무렵 이선영의 휴대폰이 거칠게 울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서 진동이 울리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이선영은 안경을 쓰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발신자 아들 김도윤. 이 시간에 도윤이 전화를 한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보통 저녁 점호 후에 통화가 제한되니까요. 이선영은 가슴 한편이 불안해지는 걸 느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도윤아. 왜 이렇게 늦게? 엄마. 전화 속 목소리는 말라붙은 모래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고 뭔가를 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뒤편에서는 누가 욕을 하는 소리, 금속이 찰칵거리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나 이대로 있으면 진짜. 도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뭐가 문제야? 엄마 나. 그 순간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이선영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두 번 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 연결음만 허공에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 군 생활하며 온갖 보고를 받아왔지만 아들의 떨리는 숨소리만큼 불길한 징조는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먼저 정식 절차대로 움직였습니다. 군인으로서, 군단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해당 사단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참모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군단장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참모장, 지금 3대대 김도윤 이병 상태 확인 좀 해주시게. 방금 전화가 왔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네. 김도윤 이병이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몇 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선영은 휴대폰을 꽉 쥐고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군단장님, 지금 당직사관한테 확인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취침 시간이고 병사들 다 생활관에 있습니다. 확실한가? 예, 확실합니다. 요즘 애들이 군대 생활 적응 못해서 부모님한테 힘들다고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단장님, 지금 그런 신고는 전혀 없습니다. 병사들이 요즘 힘들다고 오버가 심합니다. 내일 제가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투, 그 무심한 뉘앙스를 이선영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 이선영도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애들 군기 잡느라 그럴 수도 있지. 요즘 애들이 유난히 약해. 하고 넘겼던 순간들. 부하 장교가 병사 문제를 보고하면 이선영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그저 보고서 한 장으로 끝낼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다른 병사가 아니라 이선영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떨리던 목소리, 끊어진 전화. 그건 단순히 적응 못하는 병사의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보고 필요 없네. 내가 직접 가보겠네. 예. 군단장님, 지금 밤 10시가 넘었는데. 괜찮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네. 이선영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군복 상의를 다시 걸치고 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도 보지 않았습니다. 계급장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사에 있던 낡은 승용차 키를 집어들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자 엔진이 덜컹거리며 깨어났습니다. 이선영은 핸들을 꽉 쥐고 관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새벽처럼 고요한 도로 위를 달렸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원도까지는 2시간 반쯤 걸렸습니다. 이선영은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들을 잡고 엑셀을 밟고 앞만 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도윤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나 이대로 있으면 진짜 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선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이 입대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훈련소 정문 앞에서 도윤은 무거운 짐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들어갔습니다. 이선영은 잘하고 와라는 말만 건넸습니다. 포옹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군인 집안의 방식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번이라도 꽉 안아줄 걸 그랬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강해야 한다고 믿었고 도윤도 그렇게 키웠으니까요. 고속도로를 빠져나와 국도로 접어들자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산길을 따라 차가 올라갔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 이선영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부대 정문이 보였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철조망과 초소를 비췄습니다. 이선영은 차를 세우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밤 이선영의 일상은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군단장도 장성도 아닌 그저 한 명의 엄마로서 아들을 찾아 나선 밤이었습니다. 강원도 산자락을 타고 겨울 밤바람이 몰아치던 시각 구형 승용차 한 대가 사단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 속에서 위병소가 푸르게 떠올랐습니다. 철조망 너머로 어둑한 병영이 보였습니다. 정지, 차량 정지. 젊은 병사 하나가 성의 없이 손을 흔들어 세웠습니다. 손전등을 들고 차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선영은 운전석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선영은 군복 상의 위로 평범한 누빔 코트를 걸친 채였습니다.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 3대대 김도윤 이병, 지금 상태 확인 좀 해줘요. 병사는 손전등으로 이선영의 얼굴을 비추며 대답했습니다. 아줌마, 여기 그런데 아니에요. 면회 시간 지났고요. 민호는 내일 민원실로 연락하세요. 뒤에서 서 있던 다른 병사들이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병소 안에서 누군가 또 엄마 부대야? 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선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군단장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엄마로서 자존심이 먼저 상했습니다. 지금 애가 위험한 것 같아서 그래요. 전화가 끊겼거든요. 그냥 상태만 좀 확인해 주면 안 될까요? 아줌마, 여기 다들 힘들어요. 아들 군대 왔다고 다 이 난리치면 저희가 어떻게 일합니까? 그리고 지금 취침 시간이에요. 내일 전화하세요. 병사의 목소리는 귀찮다는 투였습니다. 이선영은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떨리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5분만 확인해 주세요. 전화로만이라도. 아, 진짜. 아줌마, 규정이 있어요, 규정이. 지금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이선영의 인내심이 툭 끊어졌습니다. 참고 또 참았지만 더 이상은 안 되었습니다. 이선영은 조용히 코트 안쪽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붉은색이 선명한 군 신분증을 빼들었습니다. 내가 여기 군단장이에요. 병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손전등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뒤에서 웃던 병사들도 동작을 멈추고 얼어붙었습니다. 순식간에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잠시만 대기해 주십시오. 병사는 황급히 위병소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위병소 안전화기가 정신없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장, 참모장, 헌병대. 이 작은 위병소가 갑자기 상층부와 직통으로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10분도 채 안 되어 승용차 한 대가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사단 참모장이었습니다. 정복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한 채 달려온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군단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오실 줄 몰랐습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3대대 김도윤 이병, 지금 당장 확인해 주시죠. 이선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의 얼굴과 군단장의 목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참모장은 무전기를 꺼내 급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곧이어 지프차 한 대가 더 도착했고 헌병대 요원들이 내렸습니다. 이선영은 차에서 내려 그들을 따라 부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부대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이 지나가는 곳마다 불이 켜지고 장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선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오래된 페인트 냄새, 눅눅한 공기,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음들. 3대대 생활관 앞에 도착했을 때 대대장과 중대장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군단장님, 지금 생활관 병사들은 모두 취침 중입니다. 아까까지 점호했을 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문 여세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문 여세요. 이선영의 목소리는 명령이었습니다. 대대장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열쇠를 꺼냈습니다. 생활관 문이 열리자 눅눅한 땀 냄새와 함께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사들은 허겁지겁 이불을 정리했고 누군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분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이선영을 봤습니다. 차렷, 경례.
병사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이선영은 천천히 생활관 안을 둘러봤습니다. 침상마다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눈이 구석 침상에 멈췄습니다. 김도윤 이병은 어디 있습니까? 분대장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김도윤 이병은 지금 의무실에 있습니다. 낮에 훈련 중에 실신해서 이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무실이 어딥니까?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선영은 엄마의 얼굴로 왔지만 군단장의 이름표를 내세워 아들의 세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선영이 평생 믿어온 군대의 또 다른 얼굴과 마주하게 됩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선영은 자신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단 의무실로 향하는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이며 켜져 있었고 복도 끝에서 소독약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선영의 군화 소리만 복도에 울렸습니다. 참모장과 대대장이 뒤따라왔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의무실 문을 열자 하얀 커튼으로 가려진 침대 몇 개가 보였습니다. 군의관이 황급히 일어나 경례를 했습니다. 젊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마 군의관 복무 중인 의사인 듯 했습니다. 군단장님, 김도윤 이병은 지금 안정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군의관이 커튼 뒤쪽을 가리켰습니다. 이선영은 커튼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도윤이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꽂은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 왼쪽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등에도 오래된 흉터가 드문드문 보였습니다. 이선영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아. 작게 불렀지만 도윤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이선영은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멍은 최근에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며칠은 된 것 같았습니다. 손등의 흉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선영은 천천히 일어나 군의관을 봤습니다. 훈련 중 실신? 이 멍들은 뭡니까? 군의관은 식은땀을 흘리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예. 평소에 좀 체력이 약한 편이라 훈련 중에 쓰러졌고 멍은 침상 모서리에 부딪혀서 생긴 겁니다. 침상 모서리요? 예, 그렇습니다. 이선영은 다시 도윤의 얼굴을 봤습니다. 멍의 위치와 모양이 이상했습니다. 침상 모서리에 부딪혔다기엔 너무 정확하게 광대뼈 부분에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수십 년 군 생활을 하며 이런 멍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건 맞은 흔적이었습니다. 의무 기록 보여주시죠. 예. 아, 예. 잠시만요. 군의관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이선영은 기록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훈련 중 탈진으로 인한 일시적 실신. 특이사항 없음. 안정 취하면 회복 가능. 간단한 기록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예,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이선영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군의관을 다그치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을 거였습니다. 그때 침대 옆에 앉아있던 또래 병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같은 분대 병사인 듯 했습니다. 앳된 얼굴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군단장님, 죄송한데 저희 분대장님이. 순간 생활관에서 함께 온 선임 병사 하나가 그 병사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으로 입 다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공기 중에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무언의 위계가 흘렀습니다. 병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선영은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대장이었을 때 후임들이 진실을 말하려던 입술을 어떻게 막았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말하지 마, 그냥 넘어가, 문제 키우지 마, 그렇게 말하며 진실을 묻었던 순간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이선영은 그 병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이병, 끝까지 말해보세요. 책임은 내가 집니다. 병사는 선임을 보고 대대장을 보고 다시 이선영을 봤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선영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말해보세요. 병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분대장님이 김도윤 이병을 자꾸 따로 불러서 밤마다 사적 훈련을 시켰습니다. 얼차려도 많이 주고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대 물자가 자꾸 없어지는데 김도윤 이병이 훔쳤다고. 닥쳐. 선임 병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계속하세요. 저희 다 봤습니다. 근데 말 못했습니다. 말하면 저희도 당할까봐. 죄송합니다. 병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선영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한편 참모장은 조용히 대대장과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선에서 수습하자는 안목의 계산이 도는 표정이었습니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일단 병사 상태부터 확인하고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조사를. 지금 당장 헌병대 불러주시죠. 그리고 분대장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외출 중입니다. 외출? 이 시간에? 대대장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대답했습니다. 포상휴가로 나갔습니다. 내일 복귀 예정입니다. 이선영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병사가 의무실에 누워 있는데 가해자는 포상휴가를 나갔다니. 이게 지금 군대의 현실이었습니다. 내일까지 복귀 조치하세요. 그리고 헌병 때 지금 당장 호출합니다. 그날 밤 이선영은 도윤을 군병원으로 긴급 후송시키는 데까지만 성공했습니다. 표면상으론 상급자의 신속한 조치였지만 뒤편에선 이미 누군가가 서류를 맞추고 CCTV를 지우고 병사들을 단단히 입단속시키고 있었습니다. 앰뷸런스가 도윤을 싣고 떠났습니다. 이선영은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잠시의 승리. 그러나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 감사실에서 이상한 보고서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선영은 그날 아침 군단장실에서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노크 없이 열리더니 감사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표정이었습니다. 군단장 이선영 소장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국방부 감사실에서 나왔습니다. 중대한 사안이 있어서 직접 찾아왔습니다. 감사관이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선영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군단장 이선영, 방산업체와 유착 의혹. 이선영은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방산업체, 그중 하나와 연루된 비리 의혹이었습니다. 서류에는 계좌 이체 내역, 회의 기록, 심지어 식사 약속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립니까?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관은 고개를 숙인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군단장님 명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자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 부대 김도윤 이병이 있던 사단 장비 납품건과 연관돼 있습니다. 총 3억 원 상당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 기록은 명백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감사관이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선영은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자신은 그런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계좌 기록은 명백했습니다. 계좌번호도 이름도 모두 이선영의 것이었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누가 제 명의를? 그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군단장님께서 직무정지 처분을 받으셔야 합니다. 허탈함과 분노가 뒤섞여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이선영은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훈련장에서 병사들이 구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국회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선영은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그 전에 회의 내용이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익명의 제보자가 이렇게 증언했다는 겁니다. 군단장 이선영 소장이 부대 내 가혹행위 사건을 덮기 위해 방산 비리를 이용해 부하들을 협박했습니다. 아들 김도윤 이병을 보호하기 위해 사단 전체를 흔들었습니다. 이선영은 뉴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기자가 보도하는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선영은 참모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일했던 후배 장교였습니다. 외환위기 때 힘들다며 찾아왔던 후배. 이선영은 집에 있던 금반지까지 팔아 도와줬었습니다. 가족처럼 챙겨온 사람이었습니다. 대령 나야. 지금 무슨 일인지 알아?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제가 증언했습니다. 이선영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에서 후배의 목소리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애들 셋 키우고 대출도 갚아야 하고 위에서 저한테 협조하면 진급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소장님, 이해해 주십시오. 이선영은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닥에 앉아 천장을 봤습니다. 배신. 그 사람이 자신을 살리기 위해 칼을 꽂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군 언론은 난리였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 이선영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여군 고위 장성의 이중생활 아들을 핑계로 한 권력 싸움?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상단을 채웠습니다. 댓글창은 욕설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여자가 군대 가면 이런다니까. 아들 감싸려고 나라 망치네. 군인이 무슨 장사꾼이야. 이선영은 휴대폰을 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이선영은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단장실 문은 굳게 닫혔고 이선영의 이름표는 조용히 떼어졌습니다. 개인 물품을 정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군단장실에 혼자 남아 짐을 쌌습니다. 책상 위 가족사진, 서랍 속 오래된 메모들, 벽에 걸린 표창장들, 수십 년의 시간이 박스 몇 개에 담겼습니다. 이선영은 마지막으로 계급장을 만졌습니다. 별 2개. 그토록 원했던 별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병원에 있던 도윤에게도 악재가 닥쳤습니다. 자해 의혹이라는 명목으로 군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가혹행위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기막힌 상황이었습니다. 이선영은 군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도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도윤아, 나가주세요. 도윤아, 엄마 때문에 이 지경 됐어요. 도윤의 한마디가
이선영의 가슴을 갈랐습니다. 칼로 베인 것처럼 아팠습니다. 도윤은 눈을 피했고 이선영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군단장이 아니었으면 나 그냥 조용히 전역했을 거예요. 근데 엄마가 나서는 바람에 다 꼬였어요. 이제 나 가해자래요.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고 자해했대요. 도윤아, 그건 아니야. 엄마가 끝까지. 됐어요. 그만 나가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선영은 한 걸음 다가가려다 멈췄습니다.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도윤과 이선영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선영은 관사로 돌아와 처음으로 군복 상의를 벗어 던졌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 쌓아 올린 계급, 명예,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귓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지고 사라졌습니다. 보직 해임 후 이선영은 잠시 어릴 적 자랐던 충청도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게 싫었습니다. 군복도 계급장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싫었습니다. 고속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들판이 나타나고 산이 보였습니다. 3시간을 달려 시골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오래된 슬레이트 지붕, 마당 한켠의 감나무, 골목 끝 구멍가게, 80년대, 90년대가 그대로 멈춰 선 듯한 동네였습니다. 이선영은 무거운 가방을 들고 골목을 걸었습니다. 낡은 담벼락, 녹슨 대문, 시멘트 바닥. 모든 게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 다방에서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돌아와요, 부산항에 비 내리는 호남선. 구식 노래들이 스피커를 타고 골목에 퍼졌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노래가 마음을 풀어줬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는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옛날엔 여자가 무슨 군대냐며 군 입대를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딸의 계급장이 올라갈수록 동네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멈추지 않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마당에서 아버지가 화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여전히 군인 같은 자세였습니다. 이선영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냐? 예, 아버지. 집에 들어가라. 밥 해놨다. 짧은 대화였습니다. 아버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뉴스를 다 봤을 텐데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이선영은 가방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낡은 이불, 오래된 옷장. 이선영이 고등학교 때 쓰던 방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벽에는 색바랜 상장 몇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육상대회 은메달, 글짓기 대회 장려상, 어린 시절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선영은 이불 위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버지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밥 먹어라. 예. 이선영은 얼굴을 씻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한동안 숟가락 소리만 났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방산 비리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아버지, 나 잘못한 걸까요? 이선영의 목소리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 떨렸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지금 이선영은 그저 아버지 앞에 딸이었습니다. 잘못했지. 아버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이선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위로를 기대했는데 돌아온 건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군인은 자기가 모르는 척한 것도 죄요. 너 후임들 당하던 거 못 본 척한 적 없냐? 물자 세는 거 대충 넘어간 적 없냐? 보고서에 거짓말 쓴 적 없냐? 그게 쌓여서 지금 이 꼴 난 거야. 그 말은 칼 같았지만 동시에 가장 정직한 진단이었습니다. 이선영은 머리를 숙였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말이 맞았으니까요. 이선영도 소대장 시절 후임이 힘들다고 말했을 때 대충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중대장 시절 물자가 사라졌는데 작은 거니까 괜찮다고 넘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참모 시절 보고서에 숫자를 살짝 조정해서 쓴 적도 있었습니다. 작은 거짓말들, 작은 묵인들, 그게 쌓여 지금의 결과가 된 겁니다. 근데 잘못한 거 안다고 다 도망갈 순 없다. 너 그 성격에 숨을 성격도 아니잖냐. 끝까지 해봐라. 내가 그렇게 믿어온 군인의 양심이 진짜인지 한번 증명해봐라. 아버지는 밥그릇을 비우고 일어났습니다. 이선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 형광등 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이선영은 방에서 헌병대에서 몰래 보내온 자료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며칠 전 익명으로 우편함에 넣어둔 봉투였습니다. 아마 양심 있는 헌병이 보낸 것 같았습니다. 장비 목록, 정비 기록, 물자 이동 내역. 복잡한 서류들이었습니다. 이선영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장비 시리얼 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같은 장비인데 번호가 2개였습니다. 그때 도윤이 남긴 짧은 메모가 생각났습니다. 군병원에 가기 전 도윤이 이선영에게 쥐어준 종이 쪽지였습니다. 엄마, 그 장비 시리얼 번호 내가 따로 적어놨어. 이상해서. 이선영은 서둘러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겨진 종이 쪽지가 나왔습니다. 도윤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숫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헌병대 자료와 대조해 봤습니다. 맞았습니다. 도윤이 적어둔 번호와 헌병대 자료의 번호가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정식 정비 기록에는 다른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장비를 바꿔치기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선영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방산업체 납품 기록, 부대 수령 기록, 실제 사용 기록,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라진 장비, 허위로 된 정비 기록, 그리고 방산업체가 숨기려 했던 결함 자료의 조각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이선영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산업체는 결함 있는 장비를 납품했고 부대는 그걸 알면서도 받았습니다. 그 대가로 돈이 오갔고 결함 장비는 다른 장비로 바꿔치기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선영의 계좌가 이용된 겁니다. 그제야 이선영은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자신의 진급이나 명예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라 도윤과 동료 병사들, 그리고 자신이 평생 붙잡고 싶었던 군인으로서의 양심을 지키는 싸움이라는 것을. 그래, 도망은 안 간다. 이번엔 끝까지 가본다. 이선영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증거를 모았습니다. 다시 군화를 꺼냈습니다. 장성 계급장은 잃었지만 군인으로서 마지막 싸움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군사법원 공판정.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이선영은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엔 방산업체 대표와 사단장, 참모장,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 후배 장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선영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군인들뿐 아니라
언론과 국회 관계자, 가혹행위로 숨진 다른 병사 유가족들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무거운 공기가 법정을 채웠습니다. 재판장이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증인 이선영, 선서해 주십시오. 이선영은 선서문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선서를 마치고 검찰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은 군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증인명의 계좌로 총 3억 원이 입금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계좌는 제가 개설한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검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계좌 개설 당시 제출된 신분증 사본과 서명이 증인의 것과 일치합니다. 위조된 겁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선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사과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군단장으로 근무하면서 수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도 있습니다. 병사들이 힘들다고 했을 때 요즘 애들이 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자가 사라졌을 때 작은 거니까 괜찮다고 넘어갔습니다. 보고서에 거짓말이 섞여 있어도 큰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선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끝까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제가 받았다는 그 돈은 실제로는 방산업체가 결함 장비를 납품하고 그 대가로 지불한 뇌물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재판장이 목탁을 두드려 정숙을 요구했습니다. 증인, 증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이선영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윤이 남긴 메모를 근거로 헌병대 자료를 하나하나 맞춰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사라진 장비의 시리얼 번호와 실제 납품된 장비의 번호가 다릅니다. 제 아들 김도윤 이병이 정비병으로 근무하며 직접 확인하고 기록한 번호입니다. 그리고 헌병대 압수 자료와도 일치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결함 있는 장비가 납품됐고 그 장비는 다른 장비로 바꿔치기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비 기록이 조작됐고 방산업체는 뇌물을 지불했습니다. 그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선영은 피고인석을 받습니다. 저를 배신한 참모와 사단장입니다. 그들은 제 명의를 도용해 계좌를 만들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습니다. 피고인석의 사단장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이선영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단장님 명의로 된 해외 계좌 내역입니다. 뇌물의 일부가 이 계좌로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참모 명의 부동산 구매 내역도 있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장비 납품 직후와 일치합니다. 법정은 술렁였습니다. 피고인석의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다시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그때 방청석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직 병원 치료가 덜 끝난 얼굴이었지만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재판장이 허락했습니다. 도윤은 선서를 하고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선영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군단장인 게 부끄러웠습니다. 나만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요. 분대장은 저한테 엄마 욕을 하라고 시켰습니다. 엄마 덕분에 군대 왔다고, 엄마가 없었으면 편하게 살았을 거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엄마를 욕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맞았습니다. 그리고 장비실에서 일할 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장비 번호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몰래 적어뒀습니다. 도윤은 이선영을 봤습니다. 엄마가 다 잃어가면서도 끝까지 이걸 파헤치는 걸 보고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군인이 뭔지. 엄마, 죄송했습니다. 이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았지만 흘러내렸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선영이 자신을 배신한 후배 장교를 향해 물었습니다. 대령, 넌 왜 그랬냐? 후배는 한참을 고개 숙이고 있다가 울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애들 셋 두고 아파트 대출 갚아야 해서 그냥 한 번만 눈 감으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그 말은 비겁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공판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 안에 있는 작은 비겁함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최종 판결문이 읽혀질 때 여러 장성들과 방산업체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사단장은 징역 5년, 참모는 징역 3년, 방산업체 대표는 징역 7년, 몇몇 부대는 해체되고 관련자들은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선영에게도 감독 책임과 과거의 묵인에 대한 책임이 내려졌습니다. 군복을 벗고 연금의 상당 부분을 반납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패배에 가까운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의 눈에는 묘하게도 홀가분한 빛이 떠올랐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이선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를 채웠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년 뒤 청주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군단장 김밥이라는 간판을 단 작은 김밥집이 있었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근처 학원생, 직장인들, 그리고 군복 입은 청년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참치 2줄이요. 예, 금방 나갑니다. 주방 안에서 분주히 김밥을 말고 있는 사람, 바로 이선영이었습니다. 머리는 훨씬 짧아지고 손등에는 군 생활 때 생긴 오래된 흉터 대신 김밥 재료가 묻어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얹고 돌돌 말았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5개, 의자 20개.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문세, 조용필, 송골매. 70년대, 80년대 가수들이었습니다. 구석에는 LP 플레이어가 놓여 있었고 판 몇 장이 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단무지 좀 더 주세요. 예, 여기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이선영은 웃으며 단무지를 더 담아줬습니다. 손님들은 김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생들은 시험 이야기를, 직장인들은 회사 이야기를, 군인들은 부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선영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가게 한쪽 벽에는 작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 스크랩이었습니다. 병영 내 가혹행위 근절법 통과. 일명 선영법이라 불리는 이 법안은 기사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선영은 그 액자를 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곳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점심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방개혁 뉴스였습니다. 방산 투명성 강화, 내부 고발자 보호법. 진행자가 그 법의 별칭을 소개했습니다. 일명 선영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군 내부의 부조리를 고발한 이들을 보호하고 손님들은 무심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관심 없다는 듯 김밥을 먹었습니다.
이선영은 조용히 다가가 볼륨을 줄였습니다. 대신 LP 플레이어를 켰습니다. 윤수일의 아파트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식 노래였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선영은 그 노래를 들으며 다시 김밥을 말았습니다. 젊은 시절 위문 공연에서 들었던 노래였습니다. 그때는 군복을 입고 있었지만 지금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선영은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목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군복 대신 셔츠 차림의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주문표 좀 줘. 오늘은 내가 서빙할게. 벌써 왔구나. 공부는 다 했어? 예, 오늘 진도 다 끝냈습니다. 도윤은 지금 군 법무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관학교가 아니었습니다. 법무관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안에서 싸워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도윤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선영과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말았습니다. 둘은 말없이 손을 움직였습니다.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재료를 얹고 돌돌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일한 사람들처럼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엄마, 후회해? 한가한 틈에 도윤이 물었습니다. 이선영은 잠시 손을 멈추고 김밥을 감싸던 김을 꾹 눌러줬습니다. 많이 후회한다. 그때 애들 힘들다던 이야기 대충 넘긴 것도, 너 어릴 때 제대로 못 안아준 것도, 바빠서 내 학교 행사 한 번도 못 간 것도, 내 생일 챙겨준 게 손에 꼽히는 것도. 이선영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은 안 후회한다. 마지막에라도 군인이어야 할 자리를 지킨 건.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나머진 우리가 평생 갚아 나가면 되죠. 엄마가 못 안아준 거 내가 나중에 엄마 안아드리면 되고, 엄마가 못 챙긴 생일 내가 챙기면 되고. 이선영은 도윤을 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어느새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건데. 가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군복 입은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어린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마 근처 부대에서 외출 나온 병사들인 듯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4명이요. 여기 앉으세요. 도윤이 손님들을 안내했습니다. 병사들은 메뉴판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어깨엔 여전히 군장과 책임이 무겁게 걸려 있었지만 예전과는 조금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조금 더 밝았고 조금 덜 두려워 보였습니다. 이선영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완벽하진 않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그 변화에 자신도 작은 한 조각이었다고.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도윤은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고 이선영은 혼자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LP 플레이어에서 마지막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문세의 광화문 연가였습니다. 이선영은 빗자루를 들고 노래를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군복을 입었을 때, 처음 계급장을 달았을 때, 처음 부하를 거느렸을 때, 그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이선영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김밥집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곳에서 이선영은 진짜 이선영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다 끝났어요? 응, 이제 집에 가자. 치킨 사갈까요? 오늘 제가 살게요. 그래, 좋아. 둘은 가게 불을 끄고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저녁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지나가고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김밥집 구석에서 누군가는 여전히 과거를 떠올리며 후회하고 누군가는 상처를 어루만지며 성장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숨겨져 있던 비밀과 인연들은 이제 더 이상 폭발할 것처럼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드러나 서로를 치유하는 시간 속에 녹아들고 있습니다. 이선영과 도윤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겨울 저녁 공기가 차가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앞으로 갈 길은 여전히 멀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함께였습니다.